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12,000명을 파병한다.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고 North 인정했습니다. Korean soldiers training at a Russian military portion of base. those soldiers have already moved closer to Ukraine towards Russia's Kursk Oblast. 북한군 수천 명이 속속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모습은 물론 이들을 수송하는 군용기 이동 경로 정보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유례 없는 지상군 파병이에요. 사실상 북한이 뭐 훈련 교관, 파일럿 등을 조금씩 우방국들에 보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지상군을 직접 파병한 적은 북한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한 일을 자기가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일단 우리 국정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12,000명 규모를 북한이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고 이미 상당수의 병력이 러시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1차로 보낸 인원이 한 1,500명인데 북한의 이제 특수전부대 요원들이에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청진과 함흥, 항구로 수송함들을 보내요.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은밀하게 1,500명의 병력을 나눠 태워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시 이제 보낸 겁니다. 자,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극동 지역의 뭐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벤시스크 등에 분산돼서 현재 러시아 군부대 내에 주둔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더 많은 규모의 북한 군인이 실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병사와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망자도 많이 나올 거고 우크라이나가 입을 피해도 예상돼서 굉장히 큰 일이고요. 일단 우리 국정원이 위성사진 몇 장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우스리스크 군사시설 연병장이에요. 북한군 400명이 운집한 정황을 이 에어버스라는 민간 위성이 포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바롭스크 군사시설에도 240명이 운집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국정원이 직접 대한민국 위성으로 포착한 사진을 보면 청진항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함대에 타고 러시아로 떠나는 장면까지 우리 정부가 직접 위성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미 확인 소식에 의하면 쿠르스크 북쪽에 있는 러시아 기지에서도 북한군이 식별이 됐다. 그렇게 된다는 뜻은 북한군이 완편 사단 규모로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여단별로 찢어져서 여러 전쟁에서 책임 지역을 맡아가지고 작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러시아는 처음에 발뺌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영상을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북한군으로 보이는 집단들이 러시아군의 군복과 보급품을 받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러시아 군복. 이게 분명히 북한 내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군복 자체가 러시아 군복 같은데. 넘어가지 마라. 러시아어까지 공부 안 시켰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감청에 입수한 러시아 군인들 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지금 보시면은 저기 군복 채촌 기준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동복도 있지만 여름용 피복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전투에 개입되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겨울을 나고 여름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거의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일단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계는 약간의 어떤 소강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남은 게 종전협정밖에 안 남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는데 여름 구멍 나눠줬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 굉장히 길어질 양상이다. 그럼 두 번째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날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북한이 군사를 파병함으로써. 말하자면 이제 1년치의 모든 보급품을 한 번에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장기전으로 가게 때도 이제 계속해서 주둔시키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에게 북한군이 보급품을 받는 장면을 저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이제 보여지게 되니까 사안의 심각성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 북한군을 어떻게 파견을 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고? 이게 그 러시아의 아마 요청이었을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병력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쪽 뭐 이집트, 인디아, 뭐 그다음에 아프리카, 소말리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북한 파병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병력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2,000명이면 4개 연대인데 저는 이 사람들의 생환율 90%는 못 들어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밑그라인더라 그래서 고기를 갈아 넣는 소비에트 아주 전술,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갈아 넣는데 12,000명이라 그러면은 지금 그게 딱 열을 치거든요. 와. 하루에 그 사상자가 1,200, 1,300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치면 이 사람들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부상병이나 아니면 사망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날씨에.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애초에는 뭐라 그랬냐 공식적으로 파병한 게 아니라 그 브리아트족이라고 있거든요. 그 브리아트족이 우리랑 DNA가 가장 가까워요. 얼굴 딱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언어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랑 DNA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브리아트 병으로 이제 위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그 북한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은 이제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 게 올 초에 김정은이 항공육전병 부대 공수부대 훈련을 갖다 김주애와 함께 시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9월과 12월에 계속해서 특수부대 훈련 현장을 갖다 현장 지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잠깐 생각해보세요. 뭐였을까? 아 이미 파병할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시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로 치면 특전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병대라든지 아니면 그 지원대대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부대를 보내주겠다 이거인데 이제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부대였는데 우리로 치면은 그 특전사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질 경우에는 이제 공수부대 같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침투해가지고 뭐 그 중요 시설 파괴, 요인 암살을 하는 그런 부대인데. 와. 최정예 부대 아니에요, 북한? 오, 차력팀인데. 오, 나 못 들어가. 쇠사슬을 쇼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역사의 도전들을 짚으시며 힘과 혁명을 보이해온 붉은 정착입니까?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현재 시찰하셨습니다. 그 명성과 실체만으로도 적이 두려워 덤빌 생각을 못하는 전쟁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큰일이에요. 이게 러시아 측에서는 요구를 했겠죠. 이제 파병을 좀 해달라. 그러면 친구가 급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돈이 필요해가지고 몇십만 원 째째하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몇 억 지원해주고 연대 보증까지 해준 거예요. 그럴 경우엔 나중에 내가 정말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너도 도와달라 라는 메시지거든요. 이들이 이제 뭐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부대인데 이들은 일반 군인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이 사람들은 인간 자체가 병기입니다. 이런 병기들을 갖다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실전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지금 이 말이 정확히 맞는 게 저희 담임했던 선생님이 이 폭풍군단 특수부대 출신이셨거든요. 근데 이 손 자체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좀 변형이 왔었는데 가끔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한잔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청와대 모형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제 청와대 들이치는 훈련을 하는데 너무 한 동작 그 외통길 벼랑길을 계속 타다 나니까 마지막에 가는 분들은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죽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한 그 담임견이라는 분 그때 시절이 김신조 사건 일어났던 그 특수정예부대 그 부대거든요. 폭풍군단으로 개편이 됐는데 이게 폭풍군단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 방금 전에도 나온 영상을 보면요. 저기에 나온 그 군인들의 체력을 보나 키를 매매를 볼 때요. 그 중에서 에이스들만 뽑아놓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전투 경험을 심어줘서 나중에 우리도 이제 현대전을 할 때 얘들로 교관들을 모집해서 어떤 훈련을 도입할 그런 계획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지금 파병하는 게 과연 옳은가를 봐야 돼요. 왜 그들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북한군이 지금 현대화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핵 무장만 완성하면은 걱정 없이 먹고 살 거야라고 했는데 정작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뭐 벌써 지금 18개월 넘게 하고 있는데 핵은 가지고 있지만 쓰질 못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거 내 그림이야? 그러면은 재래식 전력 현대화 시켜야겠네. 그리고 우리 병력들 재래식 전쟁 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투자해야겠다, 도박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난 6월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군사 동맹의 단계를 격상시킨 거거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평등과 주권 존중, 선린과 호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에 관한 국가 간 조약이 조인됐습니다. Несмотря на внешнее давление, наши страны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ются на суверенной и независимой основе. Оказывали и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друг другу всемир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стоящие друзья и добрые сосед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항목이 이 항목이에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황에 처할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파병을 한 근거는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에 맞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와 미군과 연합군이 한반도에서 북한군과 대적하는 상황이 온다. 조항상으로만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게 요구할 수 있죠. 야, 너네 전쟁할 때 우리가 없는 살림에 도와줬잖아. 야, 10분의 1이라도 파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되죠. 파병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찰기나 뭐 큰 뭐 좋은 전투기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6.25 때랑 똑같아지잖아 지금. 크게 문제인데 봐봐요. 조항에 보면 군사적 및 기타 원조가 되어 있잖아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최첨단 무기라도 북한 손에 쥐어줄 경우 그럼 밀가루라도 만약에 끝없이 지원해봐요. 이거는 우리로선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 날 수도 있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단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6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한이 끝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이야. 안타깝다 진짜. 왜 저래? 어쨌든 남북 연결도로를 저렇게 양쪽에서 폭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순전히 그 상징적인 건데 뭐냐면 사실은 경의선이라는 게 이른바 식민지 시절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경성하고 신의주를 잇는 선이고 분단으로 끊어진 건데 그걸 다시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해선 같은 경우에도 양양에서 원산까지 있고 그 길에 뭐냐면 금강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컸는데 다리 두 개를 이제 끊어버린 거죠.
이 바탕에 깔린 건 무슨 뭐 군사적 의미라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아니 근데 김대우 씨, 우리는 매일 너희를 침략할 수 있다. 근데 도로를 끊었다. 이제 평화롭게 살려고 그러는 건가? 이게 사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량을 끊고 도로를 끊는 건 퇴각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못 따라오게. 지뢰를 묻는 것도 그렇고. 그 뭐 삼국지에 유명한 고사 있잖아요. 장판교에서 장비가 조조군 앞에서 막 그 엄청난 자신의 대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결국은 퇴각할 때 다리를 끊고서 퇴각을 하거든요. 나는 너희를 침략하겠다. 서울 도로까지 펴놓고 다리를 끊었어. 안 가려고? 사실은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당시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양보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뚫어놓으면 사실 그러니까 남한의 군대 그 전차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네 군단도 뒤로 배치하고 개성공단 때문에 라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양보까지 한 건데 화났다 이거야. 이게 이 말이 맞는 게 두 분 말씀이 맞는 게 북한이 최근 들어서 이 MDL 부근에 콘크리트 방벽을 이렇게 크게 세워요. 그러면서 저 남조선 것들은 이제 영원히 적이다, 남이다 라고 콘크리트 방벽을 세워놓는데 그 콘크리트 방벽을 우리 군이 쫙 당겨보니까 대전차 방벽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차가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벽을 세워놓은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이게 정석껏 폭파쇼를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주는지 이유가 뭐 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희와 이른바 괴뢰 대한민국과는 우리는 남남이다라고 하는 지금 쇼 이벤트예요. 스스로 이제 그 다른 나름대로 독립국가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영토, 주권, 국민이 필요한데 이 영토를 또 규정짓는 게 국경이거든요. 이게 군사 분계선이면 안 되잖아요. 국경이어야지 이제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약간 부각시킬까 하면서 이걸 요새화 시켜버리자. 뭐 이제 방벽을 세운다든지 아니 폭파쇼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맞겠다. 이게 여세인데 전혀 침공할 의사가 없는데 스스로 닫고 막고 여세하겠다. 이거는 북한을 정말 우리나라를 대한 한반도를 영구 분단시켜서 저들만의 왕국을 만들겠다. 그 왕국은 자신만의 왕족을 위한 체제 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여세를 들고 나왔다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쇼하는 건데 사실은 김일성하고 김정일까지만 해도 이게 통일 노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한때 북한이 남한보다 잘 나가던 시절에.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자주적이고 니들은 미제 식민지네. 우리가 너희들 해방시킬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다가 이게 점점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김정은에 와서는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선대 노선을.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한 민족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거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야. 누굴 겨냥한 거야? 미제, 솔천지원에서 미제를 겨냥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 선대 노선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통일 노선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두 개 국가고 그냥 국가도 아니라 아주 그냥 극악한 적대 국가야.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의 어떤 폭파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차근차근 남북 단절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 2월에는 온전한 모습이었던 통일다리 옆 경의선 철교가 9월 말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각형의 점선 형태만 보이죠. 저 말인즉슨 북한이 교각 상판을 뜯어내는 공사를 하면서 이제 기둥만 남아서 점점점점점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주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도로 역시 지뢰를 겹겹이 매설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놔서 지뢰 다시 된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고요. 동해선 쪽에서도 도로에 지뢰를 심고 흙을 덮어가지고 지뢰 지대를 만든 것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가 철책선이라고 하던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북중 국경 지역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일단 그 국경을 통해서 탈북자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북중 국경이 강화됐다는 건데 그 수준으로 지금 DMZ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경 지역 보면 과거에 함정을 파고 대못을 박아서 거기에 이제 지나던 사람들이 떨어져서 상처를 받도록까지 해놨습니다. 그 후에 최근에 지뢰를 했던 자료를 직접 탈북자들이 뭐 자료를 가져와서 공개하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요. 철조망도 그 긴 구역에 철조망 다 쳤고요. 이런 작업을 김정은이 집권에서부터 10여 년 동안 했는데 이걸 축소해서 표적선 지역에 꼽아놓는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철책선도 국경과 같이 통제되지 않나.
뭐 이렇게 간추할 수 있겠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지금 봐요. 이게 국경 지역 차단하고요. 예, 휴전선 쪽까지 해서 대전차 이제 못 들어오는 장벽까지 세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냥 고립이잖아요. 아니 뭐 방금 우리 김성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책선까지는 뭐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콘크리트 방벽을 만든다? 나라 망해요 이거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일례가 뭐가 있냐면 2016년도 그 미국 대선 때 그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멕시코 장벽을 설치한다 이거거든요. 맞아요. 못 지었어요 이거. 막상 공사 들어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 구간만 상징적으로 그 장벽을 세워놓은 상태거든요. 요것만 사진 찍어서 공개를 하고. 진짜로. 이럴 정도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북한도 망할 작정이 아니면 못 지어요 이거. 이게 진짜로 뉴스에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군사분계선 전체를 또 그 장벽화를 시키려면 20년 동안 1조 9천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아니 이거 하다가 국민들을 봉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북한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거는 꼭 다 봉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판에 대부분 동원되는 분들이 다 생활수준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돈 좀 있는 분들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번 건설판에 동원되면은 첫 번째 사고, 안전사고, 첫째 거기에 나고 질병 이런 데서 많이 나고 주민들 불만이 가장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탈북할 수 못하게 다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만리장성을 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여기에도 분명 노력 북한 내부에서 뭐 젊은 층이나 이런 노력 동원들을 해서 이제 이 건설을 할 건 분명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불만은 있어도 그걸 절대 표출 못 하죠. 저도 거기 살 때 이런 노력 동원에 수없이 불려다녔거든요. 이 작업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끝나야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지, 8시간 주야간. 노동자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야간 막 들어가요. 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피곤하니까 피로 때문에 이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고, 또 뭐 일하다가 뭐 망치로 손을 찍는 사고,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돈으로 농사 짓는 진짜 저수지나 댐 만들어주거나 해봐. 이거 얼마나 잘 살까? 1조 5천억이면. 아니 그렇게 되면 인민들이 잘 살잖아요. 잘 살면 잡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북한은 좀 더 자신들의 영토를 이제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육지를 넘어서 이제 해상까지 자신들의 이제 뜻대로 이제 국경을 긋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어요. 김정은이 지난 2월 서해 바다에 해상 국경을 새롭게 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배급이나 주지. 센 척은.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 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고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나라의 해안선과 해상 국경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는 데서 나서는 군사적 화합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보면은 우리 비슷한 거 좀 이미 있잖아요. 비슷한 거 있어요. 비슷한 거 뭐예요? NLL. 정답. 여기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다 또 국경을 또 건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게 좀 복잡한데 땅에는 군사 분계선이 있어요. 정전합정 때 그거 놨잖아요. 근데 동해 쪽은 군사 분계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깔끔하게 쫙 떨어져요. NLL이. 그런데 이 서해 쪽은 좀 복잡합니다. 서해 자체가 해안선이 굉장히 꾸불꾸불하잖아요. 그래서 NLL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있어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우리 땅이라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저 NLL을 김정일 때부터 계속 무효라고 외쳐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 김정은이 저 NLL 다시 긋겠다라고 전면적으로 나선 거잖아요. 저건 매우 위험한 게 서해에서 1차 서해교전, 2차 서해교전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거 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고의로 침범했는데 우리 군이 나가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북한군이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배에 실사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북한이 보복한다고 벌인 게 천안함 폭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NLL을 지키려 우리 군이 목숨 걸고 그간 70년간 싸워온 건데 그걸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새로 긋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 지역에서 사실은 교전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사시에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가 바로 건너서 황해도 치고 평양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선 누가 그었어? 이게 왜냐면은 6.25 당시에 북한은 그냥 초기에 공군력하고 해군력이 괴멸당해버려요.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서민원 섬은 우리가 다 차지한 거야.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1953년 이거 휴전협정 당시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했거든요. 끝까지 우리가 실제 회복해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미군에서 우리 군이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그은 거고 임의로.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예요? 자기들이 해군력이 없거든요. 방어할 수가 없는데 걸어놓으니까 그땐 자기들한테 유리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기들 해군력이 좀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니까 계속 달라고 그때부터 요구하기 시작하죠. 지금 북한 해군력이 강화됐다고 해도 아직도 연안 해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북한이 계속 욕심을 내는 건 국토를 요새화하는 데 있어서 바다 쪽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현재 해상 국경선을 이거다 하고 딱 내놓은 건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기에는 2007년에 북한이 갑자기 제시한 경비 개선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현재 NLL보다 약간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한 해역이 늘어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경비 개선과 거의 흡사한 해상 국경선을 북측에서는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최근 예측입니다. 근데 저 선대로라면 북한이 이미 우리 영토 쪽에 해군력을 내려보낸 상태에서 바로 작전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연평도 밑에 쪽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상황인데 자 어찌됐든 이 NLL이 정전협정 때 정해진 라인이다 보니까 벌써 70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인정 못하겠고 선을 바꾸고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선전포고잖아요. 영토를 넘어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서해 5도 주민들이 이거 사실 편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뭐 1953년도에 북방 한계선 NLL이 그어졌어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건 불합리하다 해서 이제 우리도 영해를 좀 넓히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1999년에 좀 약간 오바를 해버립니다. 이른바 이제 해상 경계선이라고 쭉 그어버리는데 조선이 저 뭐야?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 저 뭐야? 그러니까 지금 육지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따라서 비스듬하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우, 꽃게들도 싫어할 것 같아. 꽃게들도 싫어할 것 같아. 다 죽어야 아니면 취업을까지 다 잡으면. 그러니까 이게 북한 입장에 봤을 때는 저게 합리적인 해상 경계선이다 주장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말도 안 돼. 우리 서해 5도는요.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가 이제 갇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더 황당한 얘기를 해버려. 뭐냐면 그러면 그 서해 5도는 서해 5도 통항 질서 수로라는 걸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로 왔다 갔다 하라. 뭐야? 라고 조그만 수로를 만들어주거든요. 대구멍.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약간 자기들도 불합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간쯤에 선을 그은 타협점이 경비개선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건? 그래서 아까 수로라고 했던 거는 제1수로, 제2수로인데 백령도랑 연평도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를 터준다는 겁니다. 근데 군사적으로 보면은 언제나 제일 많이 매복을 당하는 곳이 그런 병목 지점이거든요. 여객선들이 다닐 때 납포하기도 너무 쉬워요. 저렇게. 저기서 바람이라든지 조류 때문에 살짝만 저 경계선을 넘어가면 바로 데리고 간다. 북한령에. 이건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저 정말로 저런. 키워지킨 라인인데 저걸 양보한다는 게 저걸 말을 한다는 건 저건 시비 중에 심각한 시비다. 저기 제가 작업했던 구역이 딱 저기거든요. 남과 북 따고 차이 나는데 지금 중국 배들이 대부분 저권을 가지고 하는데
황금무장이라고 해요, 저기가. 우리 북한 오민들 자체가. 그걸 왜 중국 사람한테 주냐고. 위험하니까 탈북할까봐. 우리가 잡으면 좋은데 뛸까봐. 고기를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단지 이 북한 주민들이 탈북할까봐.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지금 보면 저걸 늙고 싶어 하는 게 그걸 지금 합리화시켜서 늙고 싶어 하는 이유가 탈북민들이 어쨌거나 111 부근 가까이 와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북한 경비정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추기가로 따라오는데 이 한국 경비정이 나오면은 한국 군함보다 그래서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되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러니까 좀 영역이라 넓혀서 주민을 통제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하자. 단지 이유가 이것뿐이거든요. 근데 오민들한테 굉장히 웃긴 에피소드긴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오면은 오민들이 안 뛰어요. 왜요? 안 뛰어. 대한민국 해군이 오는데 안 뛰어. 막말로 뭐 이렇게 적군이 오는데 안 피해. 하지만 아군이 와, 우리 조선인민군 해군이 와. 신경거! 다 도망가. 애들이 가서 때려와야 다 없어져. 자기 가서 보여드는 말이지만 안에 있는 사람 더 무서운 거야. 바다 나가면 괴뢰군보다 인민군이 더 무섭다. 이게 대명사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우리 해군 타고 출동한 적 있거든요. 취재한 적이 있는데 북한 어민들이 이렇게 막 작업하다 보면 NLL인지 모르고 살짝 넘어오는 분들도 계세요. 알고도 넘어오고 모른다고 해요. 그럼 되게 젠틀하게 해요. 자, 여기 NLL 넘어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수로 넘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혹시 뭐 귀환하셨습니까? 의지 물어봐요. 그러면 아유 실수로 넘어왔다야. 그러면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NLL까지 에스코트까지 해요. 윤유까지 챙겨줘요? 네. 뭐? 윤유까지 챙겨줘요? 신계를 대거든요. 아 이거 기름이 떨어져서 지금 뭐 신계를 대거든요. 그럼 기름까지 챙겨주고 그 챙겨준 기름이 또 얼마나 좋은지 그걸 가져가서 또 사람들이 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기름 넣으면 이 매연이 덜 나오거든. 이게 시커멓게 나오던 게 안 나오거든.